네, 지금 보신 이제 짧은 영상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이제 수탈해 간 것이 거의 한 20가지가 넘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을 보셨더라도 못 보셨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공식 중계 화면으로는 나가지 않은 영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실제 그 베이징 올림픽이 개회식이 이제 열렸던 그 현장에서만 틀어준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를 캐치하지 못했더라면 계속 이제 중국의 문화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봤을 때 또 웃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윷놀이를 하는데 보통 말을 이렇게 세우는 유판 있잖아요. 유판 위에서 막 윷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문화가 아닌데 자신들의 문화인 것처럼 하니까 그런 이제 어설픈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이제 자신들도 사실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은 뭐 음식뿐만이 아니라 뭐 김치, 삼계탕 이런 이제 음식뿐만이 아니라 한복 그리고 실제로 인물들 인물뿐만이 아니라 또 매듭장 같은 무형문화재 그리고 만리장성은 이미 우리 한반도를 뚫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러한 것은 사실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 선정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중국은 이전부터 굉장히 다양한 역사 공정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중화문명 전파 선정 공정이라고 해서 한민족의 문화를 전부 다 중국의 문화로 뒤바꿈 거의 이제 흡수를 해서 이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상대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오래전부터 굉장히 다양한 역사 공정을 해왔습니다. 보시면은 동서남북으로 서북공정, 서남공정, 남방공정, 그리고 북방공정, 그리고 동북공정 등 다양한 그 역사 공정을 해왔는데요. 이런 이제 역사 공정을 하는 이유는 중국이 지금의 자국의 영토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수십 개의 그 소수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소수민족들이 분열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전부 다 자국의 현재 영토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역사는 사실 중국의 역사다라는 그런 이제 편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와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동북공정은 지금의 동북 삼성, 중국의 동북 삼성인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이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역사들이 사실은 중국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동북공정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역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역사를 지금 수탈해 간다고 들어보셨어요? 네, 고구려 역사. 오늘 주제죠.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발해,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발해 등도 사실은 중국사로 편입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동북공정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이전에 있었던 고조선, 단군조선이라든지 부여 그런 이제 우리 고대 역사를 전부 다 중국의 역사로 편입을 시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시진핑 주석이랑 트럼프가 이제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이제 뒷얘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시진핑 주석에게 역사 수업을 들었다. 그런데 그것은 북한에 관한 수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 전체의 역사에 관한 수업이었다. 그런데 그 말에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원문은 이 밑에 있는 Part of China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라는 말은 사실 이제 속국이라고 저희가 이제 좋게 해석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고구려나 발해는 나라도 아니었다. 나라도 아니었고 사실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고구려도 사실은 우리의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형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중국의 일부,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고구려의 역사, 그것은 어떻게 잘 알려져 있는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고구려에 관한 그 주몽 드라마를 보신 분 계신가요? 예, 많이들 보셨죠? 워낙에 이제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은 고주몽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주몽이 오이마리 협포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인물들을 데리고 이제 세력을 규합을 하죠.
그렇게 세력을 규합을 하고, 그리고 연타발이라고 하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누가 있었다고 들으셨어요? 그쵸. 소선호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소선호가 우태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비류온조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류온조는 고주몽의 아들은 아니지만 나중에 과부였던 소선호와 고주몽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완전한 픽션이 아니고 삼국사기에서 고구려의 건국설 중 하나다. 고구려의 건국설에 이런 이제 설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이제 고주몽 그 주몽 드라마에서 그 설을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고구려의 건국설에 대해서는 이 드라마에서 다룬 얘기와는 다르게 다른 이제 설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을 뿐이고, 그렇다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다루냐라고 했을 때는 교과서에서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해서 삼국사기의 이제 초기를 보면은 우리가 강력한 형태의 나라 국가 형태를 이제 갖춘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강단사학에서는 우리가 삼국이 그렇게 초기에 강했을 리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초기 기록을 이제 불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은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으로부터 왕의 연대는 이제 써놓았지만 본문에서는 어떻게 다루냐면은 고구려는 6대 태조왕 때부터 나라의 틀을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는 8대 고이왕 때부터 고대 국가의 틀을 마련하였고, 신라는 가장 심합니다. 신라는 17대 내무랑부터 나라의 틀을 갖추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삼국의 초기 기록을 이제 불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 고주몽을 연대는 써놓았지만 왕의 계보에는 써놓았지만 부정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고구려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초반부터 답을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구려는 바로 북부여에서 시작을 했다. 북부여를 이어서 고구려가 생겨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알려드릴 내용은 사실상 북부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북부여는 부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상 부여라는 나라가 존재했었다라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어디에 없냐면 우리의 정통 역사서라고 알려져 있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어디를 보더라도 사실 우리의 나라, 우리의 역사 그 부여라는 나라가 존재했었다라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뭐가 등장을 하냐면 북부여라든지 동부여, 그리고 졸본부여 같은 다양한 부여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현행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부여들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언급조차 하지 않고 다만 부여라는 나라만이 존재를 했었다는 것처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상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또 반면에 부여가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 바로 단군조선 때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부여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는 단군조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열국시대에 들어섰을 때 부여, 옥저, 동해, 낙랑 등 많은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부여 말고도 다양한 부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속된 말로 학계에서는 부여라는 이름으로 퉁쳐서 모든 부여들을 마치 그 다양성을 없애고는 부여라는 나라만 있었다는 것처럼 다루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의 역사의 근원은 사실 초대 단군왕건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여 역사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단군조선의 전 역사 과정 이것을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놀랍게도 그 단군조선의 전 과정이 사실상 부여가 드러나는 역사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여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면서 뭔가 다양하고 그리고 비밀을 많이 간직한 역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존에 알고 있는 부여 그거를 이제 재검토를 해보고 또 실제 이 부여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는 역사가 흘러온 맥이 있는데 그것을 국통맥이라고 합니다.
네, 국통맥. 대한민국에 사시는 대한국인이라면 사실 한국사의 국통맥을 아셔야 되는데요. 한 집안에도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라에도 나라가 발전해온 맥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통맥이라고 하는데, 그 국통맥에서 북부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군 세기 서문을 쓰신 행촌위암 선생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행촌위암 선생께서는 고려 때 6임금을 섬기신 대단한 분입니다. 그 공민왕 때는 지금의 국무총리격인 문화시중을 역임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노란색 칠한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에 역사가 있고 형체에 혼이 있어야 한다. 예, 신시의 나라를 연 이후로 국통이 있어 나라는 이 국통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백성은 이 국통으로 인해 흥하였나니 역사를 배움이 어찌 소중하지 않으리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혼이다. 이 나라에는 나라가 흘러온 맥이 있고 그것이 형체고 그 맥을 따라서 역사 정신이 흐른다. 역사의 혼이 흐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맥을 국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국통을 아는 것만이 사실 역사를 아는 첫 걸음이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국통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 9,000년 역사의 역사 정신 또한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한국사의 국통맥, 보통 선생님들 우리나라 한국사 몇 년으로 배우셨어요? 예, 맞습니다. 반만 년, 만 년의 반. 그러니까 대략 한 5,000년의 역사를 배워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단군 조선으로부터 지금까지를 이제 5,000년의 역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놀랍게도 단군 조선 이전에 황국과 배달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성립을 하려면 관련 문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고학 유물 그리고 유적이 동시에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이제 때를 만나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관련 문헌도 세상에서 드러나고 관련 유적 유물들이 동시에 이제 발굴이 되면서 우리의 역사가 더 유구했구나, 더 길었구나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옛날에 당군의 후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 우리는 당군의 뭐 자손이다, 후예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지만 요즘에는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예. 요즘에는 뭐 무의식적으로 남녀노소 막 할 것 없이 배달의 민족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배달의 민족을 늘상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청소년들은 배달의 민족 어플로 그나마 이제 알고 있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배달의 민족을 만든 CEO도 우리는 배달결의라는 얘기를 해왔었다. 그래서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다라는 뜻을 중의적으로 담기 위해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브랜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군조선 전에 배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역사가 9,000년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유구한 역사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주로 삼국시대로부터 이어지는 이 역사를 주로 반복적으로 배워왔습니다. 이 역사는 한 2,000년밖에 안 돼요. 2,000년밖에 안 되는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배워왔던 거고, 실제 다시금 드러나고 있는 이 뿌리 역사, 황국배달 조선은 자그마치 6,960년입니다. 40년이 부족한 7,000년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7,000년의 역사의 힘으로 사실 우리 9,000년의 한민족의 그 역사가 전개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북부여라는 것은 이 황국배달 조선의 뿌리 역사와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라는 이 사국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보시면은 사국 시대 전에 이 북부여가 있었고 북부여 바로 전에는 바로 단군 조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연결고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이제 단군 조선이 무너진 후에 열국 시대로 접어들죠. 그래서 선생님들 부여라고 하면은 열국 시대 때의 부여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때 이제 열국시대 때 부여, 옥저, 동해, 낙랑, 그리고 이제 한강 이남의 남사만까지 하면은 수십 개의 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열국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는 사실 부여라는 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부여만 하더라도 북부여, 동부여, 서부여 등 다양한 부여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부여가 있었고 이 수십 개의 나라들을 전부 다 아우르는 이 수십 개의 나라를 전부 다 아우르는 그 중심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바로 북부여가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열국 시대의 중심은 부여가 아니고 북부여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군 조선의 정통을 이은 것이 북부여고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사실은 북부여로부터 발원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역사를 배우고 있는가? 우리 한국사의 국동맥에서 이 북부여사 결국에는 이 열국시대 때 이 북부여사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국통맥이 단절이 되고 그리고 뿌리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왔던 역사는 황국 배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단군 조선을 뭘로 배우셨어요? 그죠? 단군 신화, 그 곰과 호랑이 이야기. 그 단군 신화로 이제 치부가 되면서 황국 배달 조선은 신화의 시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북부여가 중심 역할을 했던 열국 시대에는 그 중국의 사마천 사기로 왜곡이 되어진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식민지 역사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이런 이제 역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중국과 일본은 땡큐죠.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들이 그런 역사를 가르친다면 우리는 찬성이다. 그래 너희는 식민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침략은 침략이 아니라 사실은 고대사의 복원이다 라고 이런 이제 망발을 늘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임나일본부는 이제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거지만 가야에 그 일본의 그 식민 통치 기구인 임나일본부를 설치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사의 복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이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벗어나지 못했죠. 우리가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국통맥이 지금 완전히 뿌리 뽑히고 그리고 병들었습니다. 이 맥이 막히고 단절되다 보니까 실제 황국배달 조선으로부터 있었던 원형 문화 그리고 원형 정신 그 역사 정신이 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회통이 안 되고 우리도 이제 망각해버리고 그런 이제 실정인데요. 결국에는 이 북부여사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북부여사를 이제 되찾는 것이야말로 이 뿌리 역사를 회복하는 길이다. 뿌리 역사를 이제 회복해서 맥이 끊어진 것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북부여에 대해서는 이 부여라는 국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호로 왜 부여를 썼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백제가 망하기 전에 국호를 뭘로 바꿨는지 알고 계시나요? 백제가 멸망하기 전. 사실은 백제가 멸망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이제 다시금 일어나 보자라고 하면서 남부여로 바꿉니다. 예, 남부여로 바꾸는데 거기서도 부여라는 국호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여는 도대체 어디서 발원하는가라는 것을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요. 부여라는 것은 사실은 단군 조선의 전 역사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여의 역사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단군 조선은 사망조 시대를 거치게 되는데 이 사망조 변천사를 보시면은 부여의 정신이 드러나서 강조되고 확대되는 역사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조선이 단군 조선 초기에 부여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단군 조선이 망할 때까지 부여랑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부여가 어떻게 역사의 주 세력으로 자리를 잡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조선의 사망조 시대를 이해를 하는 데는 사만광경제라고 하는 국가 통치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만광경제 이것은 뭐냐면은 단군 조선의 전 영역을 사만으로 나누어 통치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사만 광경제는 사만이라고 하는 것은 진한, 번한, 마한을 뜻합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의 전 영역을 사만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는데, 이 신지발리가 쓴 서열사를 보시면은 사만 형세, 저울대, 저울추, 저울판 같으니 저울판은 백아강이요, 저울대는 소밀랑이요, 저울추는 안덕향이다. 서로 균형을 이룬다. 길이 사만 광경제를 보전해야 왕업이 흥하고 번성할 것이옵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서유사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사만 광경제를 잘 유지하는 것, 잘 보전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만 광경제를 잘 보전해야 단군조선이 오랫도록 지속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한, 번한, 마한이라고 하는 세 왕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은 진한, 그리고 한반도는 마한, 그리고 지금의 중국의 동부 지역을 번한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왕조로 나누어서 다스렸는데요. 그런데 세 왕조라고 해서 완전히 분리 독립된 그런 이제 별개의 왕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그 단군조선 전체를 총괄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진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진안에 계신 분을 뭐라고 했냐면은 대당군이라고 했고요. 이 대당군은 자그마치 47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고조선에서 뭐 학교에서 고조선에 대해서 배울 때 사실은 아는 인물과 관련 유적들이 10손가락을 안 넘거든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초대 당군왕검, 그리고 뭐 부왕, 준왕, 뭐 위만,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고조선인데, 사실은 고조선을 통치하신 당군이 자그마치 47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번안과 마안에는 부당군을 두고 통치를 하는 이런 이제 분조 형태로 통치를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세 왕조라고 해서 별개로 이제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뭐냐면은 전체를 총괄하는 대당군이 진안에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인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셋으로는 보이지만 결국에는 전체를 총괄하는 대당군이 모두 이제 이제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이제 관할하시는 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군도 뭐 많이 계셨지만 사실은 진안을 중심으로 단군조선의 역사가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단군조선을 통치하신 당군은 몇 분인가라고 했을 때는 47분, 47분의 대당군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군조선은 이러한 단군조선을 47분의 당군이 통치를 하셨고 총 2096년 동안 지속이 된 대제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륙을 호령하던 이 대륙조선을 통치하던 그 시대가 바로 이 단군조선의 실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안을 중심으로 단군조선의 역사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진안에서는 수도를 총 2번 옮깁니다. 2번 천도를 하면서 총 3왕조 시대가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송화가 아사달에서 1왕조 시대, 그리고 백악산 아사달에서 2왕조 시대, 장단경 아사달에서 3왕조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3왕조 시대를 당군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은 1왕조 시대는 초대 당군왕검 때부터 21대 소태당군까지, 그리고 2왕조 시대는 22세 색불로부터 43세 물리당군까지, 그리고 3왕조는 44세 구물에서 47세 고열가당군까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47분의 당군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47분의 당군의 치적을 세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이제 주제에 맞게 단군조선의 사망조 변천사와 더불어서 이 부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왕조입니다. 부여의 근원을 이제 살펴보면은 초대 당군왕건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초대 당군왕건께는 4분의 아드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좀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초대 당군왕건께는 4분의 아드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바로 부루, 부, 부소, 부여입니다.
이 네 분의 아드님이 계시는데 여기서 바로 이 막내 아들이신 부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예, 오늘의 이제 주제와도 밀접한 인물입니다. 이 부여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규원사와 단군기를 보시면은 이 네 분의 아드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부르는 물과 땅을 잘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9년 홍수가 생겼을 때 이 부르태자를 통해서 물을 다스리는 법인 오행치수지법을 전수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을 잘 다스리셨겠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드님이신 부우는 의학, 그러니까 의술에 이제 정통하신 분, 의술에 뛰어나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부소 같은 경우에는 불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 부싯돌 아시나요? 예, 부싯돌, 뭐 부소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소석, 부싯돌, 부싯쇠, 뭐 부싯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소씨의 공을 기리는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목할 인물이죠. 초대 당군왕검의 막내 아들이신 부여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 남이의 난이나 아류의 난이 있었을 때 전부 부여에게 군사를 주어 평정하게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부여라는 분은 주로 난을 진압하거나 난을 평정하는 데 쓰임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이제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을 할 때 부여라는 분은 군권을 가지고 뭐 무인적인 기질을 가진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력으로 활동을 했던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는 당군왕검께서는 부르태자는 당군왕검을 이어서 2대 당군으로 즉위를 하시고요. 나머지 세 아들은 모두 서쪽 땅의 제후로 봉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군왕검께서는 부여를 부여후로 봉하시고요. 그때 부여가 통치한 나라 이름 또한 부여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부여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대 당군왕검 때 비록 규모는 작지만 부여라는 나라가 이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 당군왕검 때부터 이미 부여라는 나라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왕조가 열릴 때 정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일왕조가 열리고 1048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바로 21대 소태당군 때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고등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고등의 관직명은 욕살이라고 합니다. 이 욕살 고등이 사실은 그 초대 당군왕검 때 계신 부여처럼 군사력으로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갑자기 대군을 장악을 하고는 서북 지역을 계속 이제 경략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세력을 불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세력이 강성해졌을 때, 세력이 어느 정도 이제 모였을 때, 이 고등이라는 인물이 소태당군에게 어떤 청을 올리냐면, 당군이시여, 저를 우현왕으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주청을 올립니다. 그때 우현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당군이 계시면은 좌우로 좌현왕, 우현왕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제도가 흉노에게도 이제 전해지는데요. 소태당군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꺼려 하셨대요. 꺼려 하시면서 윤활을 안 하시다가 결국에는 고등이 이제 거듭 청함으로 결국에는 받아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이 소태당군의 우현왕이 되는데 그 우현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계승을 하냐면은 자신의 손자인 색불로에게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색불로가 우현왕을 하고 있을 때 소태당군께서는 이제는 양의를 해야겠다 이런 뜻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가를 불러 모으시고는 내가 이제 늙어서 일하기가 고달프다. 그러니까 서우여라는 인물에게 정사를 맡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우연한 색불로가 그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간청을 올립니다. 그런데도 이제 소태당군께서는 불허하다. 나는 이제 서우여에게 양의를 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우연왕이었던 색불로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병권을 장악을 하고요. 그리고는 무리 수천 명을 모아서는 결국에는 이 부여 신궁이라고 하는 세력 근거지에서 스스로 당군으로 즉위를 하십니다. 여기서 또 부여가 등장을 하죠.
어쨌든 이 부여신궁이라고 하는 세력 근거지에서 당군으로 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소태당군이 계시는데 색불로라는 인물이 당군으로 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한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마한 왕이 색불로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공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소태당군께서는 대세가 흘러가는 것을 보시고 어쩔 수 없이 옥책과 국보를 색불로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옛날에 옛날부터 쓰던 말 "소태같이 쓰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소태같이 쓰다." 막 굉장히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이제 일상 용어를 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소태당군의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양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색불로 당군께서는 자신의 그 세력 근거지였던 부여신궁이 있었던 그 백악산 아사달로 수도를 천도를 하시게 되고요. 지금의 장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왕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당군의 자리를 어떻게 계승을 했냐면은 혈통 중심으로 계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가에서 뛰어난 인물을 추대를 해서 당군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색불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군사력을 바탕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당군의 자리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번항과 마항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색불로가 이 번항과 마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권력을 나눠주게 됩니다. 권력을 나눠주면서 관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3조선 체제, 삼한에서 3조선 체제로 이제 관제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권력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삼한 광경제라고 하는 이 삼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찌그락찌그락하면서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이왕조가 열릴 때 이제 정황을 보면은 고등이나 색불로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부여의 후손이거나 아니면은 부여와 관련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가 사실 이제 초대 당군왕건 때는 아주 작은 제후국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점점 세력이 커져서 '아 당군의 자리까지 장악을 했구나. 당군의 자리까지 올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왕조가 열릴 때의 정황을 살펴볼 건데요. 이왕조가 열리고 860년이 지난 그때는 누가 계셨냐면 43대 물리당군 때 일입니다. 이때는 자그마치 사냥꾼이 당군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르게 되는데요. 사냥꾼 우하충이 자신을 스스로 장군이라 칭하면서 결국에는 물리당군을 위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무리 수만 명을 모아서 서북 36군을 함락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물리당군께서는 군사를 보내서 제압을 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사냥꾼 우하충이 이 물리당군을 위협을 하게 되고 또 도성을 포위를 하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물리당군께서는 결국 피난의 길에 오르시게 되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붕어를 하십니다. 그때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구물 장군께서 이 역적의 무리를 토벌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는 우하충을 잡아서 이제 참수를 시키고 역적의 무리를 이제 모두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로를 인정받아서 모든 장수들의 추대를 받았죠. 그렇게 하면서 44대 구물 당군으로 즉위를 하시게 되는데요. 당군으로 즉위하신 장소는 장당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당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당군으로 즉위를 하셨고 이때는 이제 구물당군 때부터가 바로 삼왕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삼왕조 시대 때는 구물당군께서는 삼한을 3조선으로 완전히 이제 명칭을 바꾸십니다. 그렇게 해서 진화는 진조선이 되고요. 그리고 번화는 번조선, 그리고 마하는 막조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3조선 체제는 기존의 삼한 체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왕조로 이제 다스렸다 할지라도 대당군을 한 분을 모시고 전체를 통치하던 그 본질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아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대당군을 한 분을 모시면서 통치를 하던 그 전통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때부터 병권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원래 병권이라는 것은 대당군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때부터 번조선에도 막조선에도 병권을 이제 나눠주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번조선, 막조선이 각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진조선에 계신 대당군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약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뜻하고요. 이러한 이제 병권 분립은 사실상 사망관경제라고 하는 그 국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그 중요한 사망관경제를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런 와중에서도 사실 구물당군께서는 이 국력이 약해진 당군조선을 다시금 부흥시켜 보자. 다시금 우리가 이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냐. 당군조선을 다시 이제 회복해 보자라는 뜻에서 이 국호를 조선에서 대부여로 바꾸게 되십니다. 여기서 이제 부여가 또 등장을 하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국호 자체를 조선에서 대부여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여 발전의 극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여를 썼던 것은 뭐냐면은 초대 당군왕건 때 강력한 그 군사력으로 활동했던 그 부여를 국호로 씀으로써 인해서 정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쇠락해진 당군조선을 다시금 우리가 한번 부흥시켜 보자. 다시 좀 이제 재건해 보자. 이런 이제 구물당군의 의지 표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물당군께서는 장당경에서 즉위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장당경 아사달로 수도를 천도를 하시고 지금의 개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망조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보신 바대로 당군조선의 사망조 변천사를 보면은 사망관경제가 약화되면서 당군조선은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 속에서 부여가 드러나고 강조되고 또 확장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선이 약화되는 과정은 반대로 부여가 드러나는 과정이다. 부여가 강조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왕조 때 부여라는 작은 제후국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이왕조가 열릴 때는 부여가 부여와 관련된 인물, 그러니까 부여 신궁을 세력 근거지로 해서 부여를 또 이왕조를 열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여와 관련된 인물이 당군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망조가 열릴 때는 나라 국호 자체를 이제 부여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여 발전의 어떤 정점을 찍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망조 시대가 지나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에는 부여의 기원이라는 것은 부여의 어떤 작은 제후국, 초대 당군왕건 때 있었던 작은 제후국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부여가 발전해서 결국에는 조선 자체를 부여라고 부르는 시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을 부여라고 부르는 시대가 된 것이죠. 당군조선, 뭐 조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제 대부여, 부여로 부르는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생기는 이, 이 당군조선 전체, 이 만주 지역 그리고 한반도 그리고 중국의 동부 지역을 이제 두루 다 통치를 하던 이 당군조선을 대부여라고 이제 명칭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기는 북부여라든지 동부여, 뭐 졸본부여, 남부여 이런 이제 부여들은 부여라는 국호를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방위를 붙이든지 아니면 이제 지역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 북부여, 남부여, 동부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만약에 처음 생긴 국호라면은 방위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당군조선 전체를 대부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북부여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대부여에서 그쪽에서 이제 북쪽 지역을 이어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부여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부여들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의 핵심 주제죠. 이제는 당군조선 사망조 변천사를 거쳐서 이 북부여가 등장을 할 때인데요. 북부여는 대부여 말기, 그러니까 당군조선의 사망조 말기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보시면은 46대 보을 당군 때 일인데요. 그때는 한계라는 인물이 병사를 이제 데리고는 궁궐을 침범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보을 당군을 밀어내고는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때 상장 고열가라는 인물이 이 한계를 격파를 합니다. 격파를 하고는 원래 계셨던 보을 당군을 다시 모셔오죠. 다시 모셔오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난을 진압한 이후에도 나라의 상황은 계속해서 좋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이 좋지 않았고 국력이 계속해서 쇠약해졌다라고 알려져 있고, 결국에는 보을 당군께서는 후사가 없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많은 장수들이나 사람들의 어떤 공경, 사랑과 공경을 받았고, 또 이제 공로가 많았던 고열가를 이제 추대를 해서 당군 조선의 마지막 당군이죠. 47대 고열가 당군이 되십니다. 근데 이 고열가 당군께서는 어, 보시니까 사실은 이제 당군 조선에 국력이 다 했구나, 국군이 다 했구나라는 걸 이제 내다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군 조선은 어떻게 이제 손을 쓸 방도가 없겠다라는 것을 내다 보시고는 고열가 당군이 제위 58년 되는 해에 이제는 내가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물러나겠으니 오가를 불러 모아서 현인을 택하여 당군으로 청거하라, 이런 이제 명을 내리시고는 고열가 당군께서는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를 해서 선인이 되셨다,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불교 사찰의 특징인데요. 우리나라 불교 사찰을 가보시면은 석가모니를 모시는 대웅전 외에 뭐 산신각이라든지 칠성각, 이런 이제 특이한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신각을 가보시면은 항상 이 호랑이를 대동한 그 산신령 모습을 그려놓고 모시는데, 그분이 바로 고열가 당군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신선이 되신 그분이 이제 그분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열가 당군께서는 물러나시고 오가가 국사를 공동으로 집행하는 공화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화정 시대가 한 6년 동안 지속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는 당군 조선을 이은 북부여, 그 북부여를 세우신 해모수께서 등장을 하실 차례인데요. 이 해모수께서는 사실 고열가 당군이 퇴위하시기 1년 전에 웅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기도를 하시고는 북부여를 이미 세우셨습니다. 북부여를 세우셨는데 이제 대세를 보시고는 한 제위 한 8년쯤 되는 해에 이제 오가를 설득을 하시죠. 이제 내가 당군 조선을 이어서 통치를 하겠으니 너희들은 이제 공화정을 철폐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하시고는 결국 오가의 공화정은 한 6년간 지속이 되다가 이제 끝맺음을 맺고 철회를 하고, 이 해모수께서 당군 조선의 정통을 이어서 북부여를 이제 이어나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해모수라는 인물은 북부여의 시조이자, 그리고 그때도 이제 당군이라는 관직명을 썼어요. 당군으로 추대가 되었기 때문에 북부여의 1대 당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여는 이 당군 조선 전체에서 북쪽을 차지했기 때문에 북부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들 4월 초파일 무슨 날로 알고 계세요? 네, 석가탄신일로 알고 계실 텐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석가탄신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우리는 무엇을 기념했냐? 사실 북부여의 건국일이 4월 초파일입니다. 네, 4월 초파일로 북부여 건국일을 이렇게 기념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석가탄신일로 알려져 있고, 단순히 그냥 무속신앙 수준에서만 이렇게 이제 기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사의 잃어버린 고리, 북부여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북부여의 역사는 환단고기에서 굉장히 소상히 다루고 있습니다. 환단고기 중에서도 북부여기라는 이제 기록이 이 북부의 역사를 제대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북부여기뿐만이 아니라 가서본부여기는 사실상 동부여의 역사인데, 그 동부의 역사도 북부의 역사이기 때문에 네, 같이 보는 것이 좋겠죠. 이 북부여기는 고려 말에 범장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범장이라는 분은
충신으로서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두문동 72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만큼 정신성이 뛰어나시고 역사적인 인물이셨는데요. 이분이 남기신 이 북부여기가 북부여의 역사를 소상히 이제 전달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제 살펴볼 때는 이 두 권의 사설을 또 이제 살펴봐야겠죠. 그것이 뭐냐면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연선사의 그 삼국유사입니다. 이 두 사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서인데, 삼국사기에서 이제 기록된 부여사를 보시면은 고구려 봉기 시조 동명성왕 그리고 백제봉기 시조 온조왕의 다양한 부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주제가 고구려는 어디서 왔을까죠? 그런데 사실상 이 북부여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이 태동된 근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려 봉기 시조 동명성왕이라든지 고구려가 창업될 때 그리고 백제가 창업될 때 다 부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둘 다 북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를 보시면은 북부여조도 있고 동부여조도 있고 고구려조 그리고 남부여와 전백제 북부여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부여가 없죠. 네, 부여라는 두 글자는 없습니다. 뭐 북부여라든지 동부여라든지 남부여 이런 이제 다양한 부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북부의 역사를 제대로 보려면은 환단고기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도 삼국유사 북부여조 이것이 또 다른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부의 역사 맥을 잡을 때는 삼국유사 북부여조만으로도 그 기본적인 골격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여드린 이 전부가 사실은 삼국유사 북부여조의 전부입니다. 굉장히 짧죠? 짧은데 사실 북부의 역사가 한 200년 정도 지속이 되게 되는데, 놀랍게도 삼국유사 북부여조에서는 그 기본적인 골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처음부터 읽어주시겠어요? 거기에 네, 이 짧은 글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압축적으로 전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200년의 역사의 큰 줄기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압축적으로 이제 기술하는 방식은, 이런 이제 서술 방식은 고기라는 기록의 특성입니다. 지금 이제 삼국유사 북부여조에서 고기를 인용하면서 북부의 역사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이제 고기라는 기록은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고조선조에서는 황국 배달의 역사를 이제 기술을 합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전하기 때문에 사실상 압축을 하다 보면은 뭐 컴퓨터에서도 압축을 하다 보면 이제 파일 손상이 조금씩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압축을 해서 기술을 하다 보니까 인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관계들이 살짝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해결하고 나면은 사실상 삼국유사 북부여조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북부의 역사 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3가지가 뭐냐, 해결해야 되는 3가지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로 해모수와 해부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해모수와 고주몽의 관계. 이 인물 관계를 첫 번째로 해결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해부르 왕은 상제의 명령으로 도읍을 동부여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제의 명령의 실체가 뭐냐, 이 역사적 실체가 뭐냐라는 것을 두 번째로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명제가 북부여를 계승하기도 했고 졸본부여를 세웠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동명제라는 인물이 누구냐라는 것을 해결을 하면
이 북부여조를 통해서 북부의 역사맥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복원을 하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국유사 북부여조, 그 안에서 나온 그 핵심적인 네 나라와 네 인물이 있는데요. 이 네 나라와 네 인물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북부여 다루기로 했는데 뭐 다른 나라도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 북부여, 동부여, 졸본부여, 고구려가 전부 북부여의 전체 줄거리 안에 있는 북부의 역사 안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나라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네 인물은 누구냐면은 북부여를 해모수께서 세우셨고 동부여를 해부루가 세우셨고 또 졸본부여를 동명제가 세우셨고 고구려는 고주몽이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신 삼국유사 북부여조에서는 고주몽은 없었죠. 고주몽은 없었는데 고구려는 뭐 고주몽이 세웠다 너무나도 이제 자명한 사실이니까 제가 한번 이제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는 이 네 나라와 네 인물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부터 한번 이제 해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국호를 북부여라 하고 스스로 이름을 해모수라고 했다. 그러니까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을 부루라 하고 해로 씨를 삼았다. 그러니까 아들은 해부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 그 해모수와 해부루가 부자 관계가 맞냐? 그 인물 관계가 사실상은 이제 틀어지게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삼국유사에서는 다양하게 해모수와 관련된 인물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삼국유사 내에서도 인물 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면은 삼국유사 내에 있는 북부여조에서는 해모수의 아들을 해부루로 얘기를 합니다. 방금 보셨죠? 예, 그 기록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또 동부여에서는 해부루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금빛 개구리 형상의 어떤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주워와서는 금빛 개구리라는 뜻의 금화라고 이름을 짓고는 아들로 삼죠. 그래서 해부루의 아들인 금화 그리고 금화의 아들은 대소다. 이 관계가 이제 동부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조, 삼국유사의 고구려조를 보시면은 해모수의 아들은 또 고주몽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고주몽을 이 해모수의 고손자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한참 대수가 차이 나는데 이 고주몽이 대소와 갈등 관계인 것처럼 그려놨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주몽과 대소가 같은 인물일 수 있을까요? 지금 해부루도 그 해모수의 아들이고 고주몽도 해모수의 아들이니까 뭔가 대수가 안 맞죠. 예. 그래서 삼국유사 내에서도 이 인물 관계가 다 안 맞습니다. 그런데 주몽 드라마를 만들 때는 이 고구려조의 내용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뭐 드라마 만들 때는 갈등 요소가 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주몽과 대소의 이제 갈등 관계를 그리기 위해서 해모수를 어떻게 하냐면은 금화의 절친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물 관계가 다 틀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해모수와 해부루 그리고 해모수와 고주몽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해모수는 북부여를 건국을 하셨고 해부루의 아버지다. 그리고 해부루는 동부여를 건국하셨고 해모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부자 관계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어떤 관계이냐면 증조부와 증손자 관계입니다. 네. 그리고 해모수와 고주몽은 어떤 관계인가? 자, 북부여 건국하셨죠. 그리고 고주몽은 고구려를 건국을 하셨는데 이 둘 또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고조부와 현손 관계입니다. 자손에게는 높을 꽃자를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손이라고 하는데 자그마치 뭐 해부루와는 3대 차이가 나고 또 고주몽과는 4대 차이가 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부자 관계가 되었나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아까 동부여든 고구려든 다 북부여와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북부의 역사를 우리가 잃어버리다 보니까 북부의 건국자와 그리고 동부의 건국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돼버리고 또 북부의 건국자와 고구려의 건국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북부 여사를 잃어버려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런 관계가 맞냐 증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광개토 태양비문이라고 하는 금성문을 보시면은 출자 북부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개토 태양은 고구려의 태왕이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북부여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분명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여를 이었다. 북부여를 이어서 이제 고구려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삼국사기라든지 신당서를 보시면은 그 당태종에게 이제 신하인 가은충이 이런 얘기를 올립니다. 고구려에 대한 비기가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그런 어떤 예언이 전해져 오는데 당나라 장수 80세가 되는 당나라 장수가 고구려가 900년이 되는 해에 고구려를 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구려는 지금 900년입니다 라고 말씀을 올리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때 또 당나라 장수 이적이 마침 또 80세였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고구려를 몇 년으로 배우셨어요? 네? 네, 그렇죠. 700년으로 배우셨죠. 그런데 왜 당나라 사람들은 그때 고구려는 900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고구려는 출자 북부여, 북부여로부터 나왔고 북부여가 한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고구려는 9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연원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북부여로부터 고구려가 나왔고 고구려의 역사를 북부여까지 합쳐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광개토 태양 비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시면 광개토 태양에는 광개토 태양 비문에는 광개토 태양은 17세 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개토 태양은 고구려의 태왕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세우신 고주몽으로부터 세손 계보도를 보면은 17세가 아니고 13세입니다. 뭔가 4세가 부족하죠. 그건 뭐냐면은 이것 또한 출자 북부여죠. 그러니까 해모수, 북부여를 세우신 해모수로부터 세손 계보도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광개토 태양은 정확히 17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개토 태양 비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역사가 많이 흘러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후대가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광개토 태왕의 아들이신 장수왕이 비문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고구려인들의 그 역사인식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대 고구려인들도 우리는 북부여에서 나왔고 북부여를 세우신 해모스를 그들의 시조로 삼는다, 태조로 삼는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손 계보도를 보면은 결국에는 해모수와 고주몽이 4대 차이가 나는 고조부와 현손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헤브로 왕은 뒤에 상제의 명령으로 도읍을 동부여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동부여의 건국 과정이겠죠. 과연 이 동부여가 이 상제의 명령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하는데 이 상제의 명령이 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고구려의 그 건국서를 보시면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서 다루고 있는데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보시면은 헤브루의 대신 아람불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헤브루의 대신 아람불의 꿈에 상제 또는 천제, 천신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한번 읽어주세요. 장차 네, 꿈에서 나타나서 장차 내 자손을 시켜서 뭔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헤브루는 지금 그 북부여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상제, 천신, 천제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내 자손으로 하여금 여기를 통치하게 할 테니 너는 동쪽의 가서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나라를 세워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보면은 다소 신화적인 요소로 신화적인 어떤 구조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환단고기를 보시면은 그 역사적 정황을 비교적
소상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동명국의 고두마칸이라는 사람이 헤브루에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아까 상제, 천재, 천신이 내 아들을 보내서 여기 통치하게 하겠다." 이런 기록이 있었죠. 근데 바로 "나는 내가 천재지자다. 내가 천손이다." 라고 이제 부르짖으면서 "내가 여기에 이제 도읍을 하고자 하니까 임금은 이곳을 떠나도록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임금께서 난감해서 괴로워하시다가 어 굉장히 괴로워하시다가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분의 아우인 헤브루가 즉위를 했는데, 헤브루가 즉위했을 때는 이제 그전에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고두마 칸이라는 인물이 군대를 보냅니다. 이제 사람 보내서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군대를 보내시죠. 군대를 보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몹시 난감해하면서 결국 국상인 아람불이 주청하기를 동쪽에 기름진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번 쪽으로 옮기시죠. 라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헤브루가 가서번 땅으로 옮겨서 가서번 부여 혹은 동부여를 건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차 검증을 해보시면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는 신화적인 형태로 다소 이제 애매모호하게 전해지는 것들이 이 환단고기에서는 역사적인 실체로서 이 상제의 명령의 그 원 실체가 뭐냐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히 이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여기서 고두마 칸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아시게 되는 겁니다. 이 고두마 칸이라는 인물은 북부여사에서 가장 숨겨져 있고 가장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 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기존의 북부여 세력이었던 헤브루가 동쪽으로 옮겨서 동부여를 세우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시겠어요? 그렇죠. 고두마 칸이 이제는 북부여를 통치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구절이 해소가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북부여를 계승했다. 그리고 졸본부여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죠. 이 인물 또한 누구겠어요? 동명제가 바로 고두마 칸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기존의 북부여 세력을 물러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북부여를 통치하고 그리고 졸본부여도 세우신 분이 바로 이제 고두마 칸이라는 인물인데요. 선생님도 원래 이제 동명이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셨어요? 예? 예, 동명성왕 누구? 고주몽 떠올리셨죠? 예. 고주몽을 동명이라고 얘기를 한다. 동명은 고주몽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동명이라는 시호를 가장 처음 쓰신 분은 고두마 칸이라는 인물입니다. 예. 근데 이후에 고주몽도 동명이라는 시호를 쓰긴 썼어요. 그런데 가장 처음 쓰신 분이 고두마 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은 과연 동명과 주몽은 진짜 다른 인물이 맞냐라는 것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연남산의 그 영계 소문의 둘째 아들이죠. 연남산의 묘지명을 보시면은 동명이 길을 느껴서 나라를 열었고 주몽이 폐수에 이르러서 도읍을 열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명과 주몽은 다른 인물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김철령의 부를 보시면은 동명이 창업을 했고 기틀을 열었고 주몽이 그것을 계승했다, 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너무나도 분명하죠. 동명과 주몽은 완전히 별개의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고구려가 어떻게 건국되었는가? 아까 주몽 드라마에서 보듯이 뭐 연타발의 상인인 소선호와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냐, 뭐 아무런 맥도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고구려 건국설이 있는데, 이 고구려의 이제 건국설 중에서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여기서 가장 빈도 높게 나오는 그 설이 뭐냐면은 졸본부여를 세운 고두마칸 동명제와 고주몽은 다른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고주몽이 졸본부여의 왕위를 물려받았다. 이것이 가장 빈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설로 볼 때는 이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국유사 고구려 본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기술한 원문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글자 수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이제 중심으로 보시면은 주몽이 졸본부여에 이르렀다 되어 있죠. 예. 졸본부여에 이르렀고 졸본부여의 왕이 아들이 없었다. 그런데 주몽을 보니까 비범한 인물임을 알고는 그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다. 그 딸을 주어서 이제 처로 삼게 했다. 그래서 주몽을 사위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졸본부의 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주몽이 그 위를 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본부여는 뭐냐면은 아까 고두마 칸이라는 인물이 이제 헤브르를 이제 물러나게 하고 북부여를 이제 계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졸본부여라는 이제 그 나라도 세우셨던 분이 고두마 칸입니다. 그래서 졸본부여라고 하면은 후기 북부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북부여도 통치하시고 졸본부여도 세우신 그 고두마 칸을 생각했을 때는 졸본부여는 후기 북부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고주몽이라는 인물이 뭐 아무런 기반 없이 갑자기 이제 세력을 규합을 해서 뭐 점점 세력이 이제 커진 것이 아니고 졸본부여로 들어왔다는 거죠. 졸본부여로 왔고 그리고 졸본부여에 이제 아들이 없어서 사위로 삼았다가 왕위를 이어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삼국유사 북부여죠. 세 가지를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 맥이 보이실 겁니다. 자,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을 했죠. 그리고 증손자인 헤브루에 이제 이르러서는 헤브루는 고두마 칸의 외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의 명령은 고두마 칸의 외압으로 이제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부여를 세웠다. 그리고 고두마 칸은 북부여를 계승을 했고 또 졸본부여도 세웠으니 이 졸본부여가 곧 후기 북부여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 고주몽이 졸본부여로 와서 결국에는 국호를 고구려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북부여를 이어서 완전히 기반 없이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북부여를 이어서 국호를 고구려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맥을 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당고기가 굉장히 소상하게 북부의 역사를 이제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부여를 중심으로 한 주변 정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며 또 삼조선 체제가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되냐라는 것들을 한당고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47대 고조선 말기죠. 47대 고열가 당군 때 이제 고열가 당군이 퇴위하시기 1년 전에 해모수께서 기두를 하셔서 북부여를 세우셨고, 자, 이제는 오가 공화정을 이제 그만두라, 철회를 하라 이런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당군 조선의 정통을 이어서 북부여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번조선 상황, 정기 북부여 때 번조선에는 누가 있었냐? 기준이 있었는데요. 이때 누가 망명을 오게 되죠? 들어보셨나요? 준왕 때. 예, 맞습니다. 위만이라는 인물이 위만 많이 들어보셨죠? 위만이라는 인물이 기준에게 망명을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사만 광경제라고 하는 것을 이 진조선을 중심으로 했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해모수에게 여쭤봅니다. 위만이라는 인물을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런 이제 여쭤보게 되는데 해모수께서는 받아들여 주지 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해모수께서는 병세가 깊으셨어요. 병세가 깊으셔서 결국에는 이 일을 마무리 짓지는 못하셨고요. 기준도 몇 번 이제 때를 보다가 때를 놓쳐서 결국에는 위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위만을 받아들여서 직책까지 주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해모수 이 번조선에 있던 최숭이라는 인물이 이 대동강 평양 쪽으로 오면서 낙랑국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 한사군의 낙랑군과 최숭의 낙랑국은 다릅니다. 예, 다르죠. 이 낙랑국은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그 이야기가 무대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대 모수리 당군에 이르러서는 위만이 배은망덕하게 기준을 몰아내죠. 그래서 기준이 결국에는 한반도 남쪽으로 마한의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살던 당군 조선의 유민들이 마찬가지로 한강 이남 쪽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남사만이
또 생겨났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막조선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3대 고해사 당군 때는 옥저, 뭐 동해 이런 이제 여러 나라들이 주변국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4대 고구려 당군 때는 주목할 만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한무제입니다. 한무제가 동진을 계획을 해요. 동진을 계획해서 이 우거 정권을 이제 멸하기 위해서 수륙 병진으로 이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거는 누구냐면은 위만의 손자입니다. 위만의 손자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수륙 병진으로 이 내륙으로도 들어오고 막 그 해상으로도 공격을 해서 야심차게 들어온 거죠. 야심차게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누가 이겼어요? 결국에는 한무제가 이겼습니다. 한무제가 이겨서 이제 우거 정권이 멸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한무제가 야심차게는 들어왔지만 사실상 한무제의 승리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역사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무제가 전쟁에 임했던 장수들을 전부 다 참수하거나 형벌을 내립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전쟁에 승리하게 된 원인이 그들의 우세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우거 정권의 내부 분열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한무제가 힘겹게 이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는 한사군을 설치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한무제가 더더욱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어찌됐든 이제 승리는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동쪽으로 진군을 하자라고 해서 북부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통치자께서는 4대 고구려 당군이셨는데 대처에 능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무제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할 뻔했는데, 이때 바로 이제 구국의 영웅이죠. 굉장히 호방하고 용병을 잘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고두마 칸이라는 인물이 한무제를 막아냅니다. 그래서 한무제의 군대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도적들이 이르는 곳마다 격파를 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무제를 막아내면서 고두마 칸께서는 먼저 졸본부여를 세우시고, 졸본부여를 세우신 뒤에 한 20년이 지난 즈음에 21년 정도 이제 지난 즈음에 고두마 칸께서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네요. 고두마 칸께서는 이제 고구려 당군에게 이제 내가 통치를 할 테니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나도 괴로워하신 나머지 돌아가시게 되고, 아까 보신 대로 그 아우인 헤부르가 그 북부여 당군으로 즉위를 하게 되지만 역시나 이제는 군대를 보내죠. 군대를 보내서 내가 통치할 테니 너는 물러가라. 내가 천재지자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두마 칸께서 북부여를 계승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북부여 후기 북부여를 졸본부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더 물러간 세력들이 있죠. 본래 북부여 세력인 헤부르는 동쪽으로 건너가서 동부여를 세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후기 북부여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요. 후기 북부여 시대를 보시면은 5대 고두막 당군에게는 파소공주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파소공주께서는 임신을 하셨는데 지아비를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이제 수치스럽게 여겨지셔가지고 파소공주께서는 결국에는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되시는데요. 여기 이제 육지를 건너고 또 해상을 건너서 지금의 어느 땅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의 경주 땅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이분이 바로 이제 박혁거세의 어머니가 되시죠. 그리고 6대 고모서 당군 때는 6대 고모서 당군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아까 보셨죠? 졸본부여의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고요. 이분에게는 소선호 공주가 있었고, 동부여의 차릉 땅에서 고주몽이 태어나서 또 장성을 하고는 결국에는 졸본부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부여로 들어오게 되죠. 북부여로 들어왔을 때 고주몽이 비범한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자신의 딸을 이제 주어서 사위로 삼았다. 둘이 결혼을 하게 했고요. 이 둘 사이에서 바로 비류온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류온조는 뭐 우태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상 고주몽과 소선호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비류온조가 태어나게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7대 고주몽 당군이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위를 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주몽은
북부여의 7대 단군이자 고구려의 1대 태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7대 고주몽 단군이 되셨지만 이후에 고구려로 국호를 이제 바꾸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소공주께서는 신라의 건국자인 박혁거세를 낳으셨고, 그리고 이제 고주몽께서는 북부여를 고구려로 국호로 바꾸게 되시고, 그렇다면 고구려는 누가 이었냐라는 것을 봤을 때 비료원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상 고주몽께서는 동부에 있을 때 예시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유리인데요. 유리가 아버지를 찾아서 이제 고구려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왕위를 유리에게 이어주게 되는데요. 사실상 소선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탐탁지 않죠. 그죠? 왜냐면은 북부의 기존 기득권 세력이 사실상 고주몽이 아니고 소선호입니다. 소선호가 적통 공주이고 북부의 기존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고주몽은 고구려의 왕위를 유리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사실상 소선호께서는 지혜롭게 뭐 세상은 넓고 개척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선호께서는 비료원조를 데리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제가 생략을 했는데 한 이쯤에서 소선호 왕국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선호 왕국을 건국을 하게 되고요. 그 소선호 왕국을 이으신 분이 바로 비류입니다. 비류가 이으시고, 그리고 온조께서는 이 한반도 마한 땅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그 인천의 미추홀구라고 있거든요. 인천의 미추홀 쪽으로 들어오시는데, 지금 원래 인천의 남구인데 옛 지명을 되살려서 미추홀구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천의 미추홀구로 이제 들어오셨다가 더 이제 동쪽으로, 더 서울 한성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는 백제를 건국하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북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 수 있죠. 이 삼국이 태동되게 된 이 북부야말로 사실은 뿌리 역사와 삼국 시대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잃어버린 고리인 북부여를 다시금 그 전체 상황을 도표로 간략하게 알려드리면은, 해모수께서 북부여를 세우셨고 4세 고우루 당군까지 정기 북부여입니다. 정기 북부여이고, 그리고 고두막한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해서 북부여를 이어가시죠. 그래서 고두막한의 이제 외압 때문에 해부르께서는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셔서 동부의 역사가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고두막한에 이어서 고무서 당군까지 후기 북부여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고두막한이라는 인물은 해모수의 혈통이 아니죠. 해모수의 혈통으로 이어지다가 새로운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한 건데, 이 고두막한이라는 인물도 사실상 당군 조선의 마지막 당군 누구죠? 아까 고열가 당군 말씀드렸죠. 그 고열가 당군의 후손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해모수의 혈통이 다시금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해모수의 그 현손이죠. 해모수의 현손인 고주몽이 등장을 하고, 이 고주몽이 북부여로 들어와서 고무서를 이어서 북부여의 7대 당군이 되시고, 이후에 국호를 고구려로 바꾸시기 때문에 고구려의 1대 태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두막의 이제 딸인 파소는 신라를 건국하신 박혁거세를 낳으셨고, 그리고 고주몽과 예시부인 사이에서는 고구려 2대 태왕 유리를 이제 낳았고, 고주몽과 소선호 관계 사이에서는 비류온조를 낳았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 모두 북부여로부터 태동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북부여를 복원하고 또 북부여를 이제 다시금 우리가 이제 소상히 살펴보는 대장정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상 이제는 중국의 식민지 역사로 뒤덮인 이 열국 시대 때부터 이 병폐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국의 중심의 역할을 한 북부여사, 이것을 제대로 알 때만이 단절된 것을 연결을 시키고요. 그리고 한국배달조선이라고 하는 우리 본래의 뿌리 역사를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산다고 해서 다 같은 대한국인이 아니죠. 정말 소한사관을 가진 사람은 소한국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를 복원할 때 진정한 대한사관에 눈뜬 대한국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대한사랑의 그 걸음에 맞춰서 이 대한사랑의 걸음을 함께 하셔서 대한사관에 크게 눈뜨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단군 조선과 고구려 역사 사이의 잃어버린 역사의 고리였던 북부 여사를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이주희 교육위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본부 김영주 본부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전해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영주 본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열강을 해주신 우리 이주희 교육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본부장 김영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구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뿌리 역사를 알 수 없었는데 유일하게 환단고기를 통해서만 환국, 배달, 단군조선, 북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국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사랑에서는 잃어버린 9,000년 역사를 찾는데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여기 오신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주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 공모전이 있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먼저 상생방송에서 주최를 하고 대한사랑이 후원하는 컨텐츠 공모전이 있는데요. 한국어, 의식주, 역사, 정신문화 등 다양한 한문화를 주제로 한류 K문화 홍보 영상을 만드는 컨텐츠 영상 공모전이 있습니다. 네, 이 공모전에는 국내 및 해외 한류 팬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 공모전을 많이 알려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사랑이 주최를 하는 독후감 공모전이 있습니다. 네, 대한사랑 추천 도서 이 세 가지인 한일관계 2000년 화의 실마리와 동북아 고대사, 한국, 북방, 국경의 흐름이라는 이 세 가지 책 중에 하나를 선정하셔서 책을 읽으시고 독후감을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평소 독서를 좋아하시고 역사 광복을 소망하는 분이시라면 국내외 고등학생, 대학생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대한사랑과 함께 역사 광복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께 대한사랑 역사 회원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네, 정회원이 되시면은 대한사랑 개간지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역사 문화에 관련된 중요 소식들을 공유 받으시면서 저희 대한사랑과 함께 역사의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